1943년 2월 20일, 티니지의 카세린 고개 북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독일 전차장들이 목격한 것은 전투 보고서에 온전히 담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미군 샤먼 전차들은 시각 신호 없이 불가능하다고 베르마흐트 교리가 주장했던 기동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장의 먼지와 란기 속에서 5대의 샤먼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서로 시야가 가리는 험난한 지형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들은 초자연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확한 타이밍으로 독일군 진지에 합류했습니다. 깃발도, 조명탄도 없었고 차량 사이를 오가는 랄락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 전차는 다른 전차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엄호했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아군 전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포그5 무전을 장착한 독일 판처 포 전차에서 전차장들은 고생했습니다. 진폭 번조 시스템을 압도하는 정적 속에서 소대장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1930년대 기준으로 최첨단이었던 10와트 독일 송신기들은 전차가 움직일 때 수백 미터 이상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전차는 수신기만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격한 것을 보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전차병들은 독일군이 알지 못했던 기술을 사용하러 작전 중이었습니다. 모든 전차에는 주파수 번조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발진기로 제어되는 정밀함과 25와트의 송신 출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무전기는 엔진 소음과 전장 혼란을 종이 칼처럼 꿰뚫는 명료함을 자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조립 라인에서 8,000m 떨어진 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결정적인 기술적 우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갑 두께나 주포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르마흐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모든 미군 전차 승무원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전자기퍼였습니다. 이 변화는 1941년 7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미합 중국 육군이 모든 중형 전차령으로 SCR-508, SCR-528, 그리고 SCR-538 무전 세트를 표준화했을 때였습니다. 독일군은 지휘 차량 간 무전 통신에 의존하는 전술을 사용하러 소련을 통과하며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중에 모토로라로 알려진 갤빈 제조 회사의 미국 엔지니어들은 주파수 번조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독일 시스템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팀에는 다니엘 E. 노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군용 차량에 FM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헬릭 마그노스키 수석 RF 엔지니어는 전차의 혹독한 환경에 정교한 전자기기를 설치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발명품은 181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샤먼 전차를 세계 최초의 전장 네트워크 노드로 변모시켰습니다. BC-604 송신기는 25와트의 전력을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포그5의 출력보다 2배 반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20.0에서 27.9MHz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수정 발진기로 제어되는 안정성을 가진 10개의 사전 설정 채널을 제공했습니다. SCR-508에 내장된 이중 BC-603 수신기는 전차장들이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주파수 번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군에 라이선스된 에드인 암스트롱의 FM 기술은 진폭 번조 시스템을 괴롭히던 정적과 간섭을 제거했습니다. 독일 전차 무전기는 모든 전기 방전을 소음으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미국 FM 무전기는 포격 중에도 선명한 음성 통신을 제공했습니다. 1942년 11월 8일, 토치 작전으로 미군 기갑 부대가 북아프리카에 상륙했습니다. 제2기갑사단의 전차들은 사피와 피달라 근처에 상륙했습니다. SCR-508 무전기들은 곧 독일군의 통신보다 우수함을 입증할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베르마흐트에서 가장 경험 많은 기갑 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통신 제약 속에서 작전했습니다. 5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표준 독일 전차 소대에는 한두 대만이 포그5 송수신기를 완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송신과 수신 모두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은 포그2 수신기만을 탑재했습니다. 이들은 명령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응답하거나 적의 위치를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 전차 소대는 엄격한 계층 구조를 통해 기능했습니다. 소대장은 부하 전차들이 말 대신 행동으로 확인하는 명령을 전송했습니다. 지휘 전차가 파괴되면 전체 소대의 협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지휘 전차는 여러 개의 안테나로 쉽게 식발되었습니다. 모든 전차가 지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미군에 맞서 이러한 취약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1943년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카세린 고개 전투는 미국 무전통신의 우수성을 처음으로 크게 몰아주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독일의 승리였지만 이 전투는 베르마흐트 관찰자들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투 중에 미국 제1기갑사단에 흩어진 부대들은 50마일 전장에 걸쳐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전차 승무원들은 공격을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합을 경고하고 수정처럼 맑은 FM 통신을 통해 포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신호 정보 부대는 미군의 송신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명료성과 협력에 주목했습니다. 제10판처 사단 정보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미군 부대들은 독일 무전기가 정적만을 내는 거리에서도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미군 전차가 단순히 지휘 차량뿐만 아니라 완전한 송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7.0에서 33.3MHz 범위에서 진폭 변조로 작동하는 독일 푸그5 무전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W 송신기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2에서 3km에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는 겨우 수백 미터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점화 플러그 발화, 모든 전기 모터, 모든 궤도 움직임이 간섭을 일으켰습니다. AM 시스템은 이것을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1943년 9월에 미군 기갑 부대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산악 지형은 무전 이점을 상쇄시켰어야 했습니다. 대신 FM 기술은 독일 AM 무전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조건에서 더욱 가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SCR-508의 주파수 변조는 진폭 변조보다 산악 계곡의 다중 경로 간섭을 훨씬 잘 처리했습니다. 미군 전차들은 시각 신호가 불가능한 지형에서 움직임을 조율했습니다. 카시노로 진격하는 동안 독일 무전기는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미군 기갑 부대들은 독일군의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등성이로 분리된 전차 소대들은 독일 교리가 시각 접촉을 요구한다고 했던 정밀도로 공격을 조율했습니다. 제1기갑사단의 전후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독일 무전기가 정적만을 내는 거리에서도 일상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샤몬 전차들이 노르망디 상륙정에서 내릴 때 SCR-508 무전기는 해군 화력 지원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독일 기술로는 불가능한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지로우 전투는 결정적인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전차 무전기는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보병 무전기와 통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병의 SCR-300은 40.0에서 48.0MHz에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전차의 20.0에서 27.9MHz 범위와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신 간극은 보카주 지역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판처파우스트를 가진 독일 보병은 미군 전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의 미군 보병은 이들을 경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군의 혁신은 몇 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228 야전 전화를 전차 외부에 롱접된 탄약 상자에 설치했습니다. 이 전화는 내부 통신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7월 말의 코브라 작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개조는 전차와 보병 간의 협력을 혁신했습니다. 1944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코브라 작전은 미국 무전통신의 우수성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몰아주었습니다. 에드워드 H. 브룩스 소장이 지휘하는 제2기갑사단은 200대 이상의 샤먼 전차를 조율했습니다. 이 무전 네트워크는 전례 없는 전장 통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판처 레어 사단의 독일군 방어병들은 초자연적인 인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적을 마주했습니다. 미군 전차들은 수마일 떨어진 다른 부대들이 보고한 위협에 즉시 대응했습니다. 전차 무전기를 통해 조율된 포격은 표적 식별 후 몇 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독일군의 능력과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한때 독일의 최고 기갑사단이었던 판처레어는
통신 빈곤 상태에 놀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는 무전기 없이 작전했습니다. 가시성이 100m를 거의 넘지 않는 지형에서 시각 신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작동 가능한 무전기들은 간섭과 제한된 범위로 인해 효과적인 협력을 방해받았습니다. 아이러니는 깊었습니다. 독일은 기갑 전에 무전 사령을 개척했습니다. 블리츠크리그의 설계자인 하인츠 구데리아는 1920년대부터 전차의 무전 장비를 고집했습니다. 1937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아흐퉁 판처는 기갑 작전에 있어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데리아는 전차 장교들이 공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전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빠른 기갑 진격에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까지 독일 전차 생산량은 구데리안 자신의 괴리가 요구하는 무전기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생산 통계는 이기를 드러냈습니다. 1943년에 독일은 약 5,700대의 중형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2,000대 미만의 푸그 송수신기를 생산했습니다. 많은 무전기가 지휘 차량과 돌격포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전차 부대는 통신 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소련 전차 부대는 훨씬 더 심각한 통신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된 연합군 전차인 T-34는 일반적으로 무전 장비 없이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소련 괴리는 깃발 신호와 전투 전 계획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1941년 독일군에 맞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943년까지 랜드-리스 법안이 어느 정도 구호품을 제공했습니다. SCR-508 세트를 포함한 미국 무전기는 소련 지휘 전차에 장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소련 전차의 약 25%만이 무전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미국의 성과를 부각시켰습니다. 소련이 전차의 4분의 1의 무전기를 장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미국은 정교한 FM 시스템의 100% 배치를 달성했습니다. 모토로라의 시카고 공장은 미국 산업 동원의 정점을 몰아주었습니다. 전쟁 전 이 회사는 자동차 무전기를 제조했습니다. 군용 생산으로의 전환은 완전한 재정비와 전례 없는 기술적 난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각 SCR-508은 2748개의 개별 부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BC-604 송신기는 474개의 커패시터와 385개의 저항기를 포함했습니다. 수정 발진기는 극한의 온도와 전투 진동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안정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생산 통계는 미국의 산업 역량을 몰아주었습니다. 1942년에 SCR-508 계랄 무전기는 3,8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1943년에는 11,4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1944년에는 24,0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총 전시 생산량은 5만 대 이상의 전차 무전 세트였습니다. 이 생산 기적은 전쟁 중에 제조된 49,324대의 모든 샤먼 전차가 정교한 무전 장비를 받도록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근접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SCR-508의 이점은 단순한 주파수 변조를 넘어섰습니다. 수정 발진기로 제어되는 주파수 안정성은 전차들이 전투 전에 채널을 미리 설정하고 전투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렬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번 커패시터 튜닝을 사용하는 독일 푸그5 무전기는 끊임없이 주파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중 수신기 구성은 전차장들이 소대망과 중대 지휘망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령은 지휘 계통을 통해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전차장들은 부하 부대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BC-606 인터콤 시스템은 무전기와 완벽하게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전차장에게 위협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목 마이크와 소음 제거 헤드폰은 전투 중 선명한 통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많은 독일 전차는 인터콤이 전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접촉이나 고함으로 통신해야 했습니다. 전략 관리는 또 다른 미국의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SCR-508은 12V 또는 24V에서 작동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전력의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다이나모 모터 전원 공급 장치는 안정적이고 필터링된 전력을 제공하여 전기 간섭을 제거했습니다.
차량 전기 시스템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독일 무전기는 모든 스파크를 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보편적인 무전 배치의 전술적 이점은 미군 기갑 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전투 지휘 구조와 유연한 태스크포스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정 임무를 위해 편성된 부대들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지휘관들은 호환 가능한 무전을 통해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부대에서 임시 전투단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한된 통신으로 인해 경직된 조직 구조에 익숙했던 독일 지휘관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1944년 9월 아라코르트 전투에서 미군 제4기갑사단은 우수한 판터 전차로 무장한 여러 독일 기갑 라단과 맞섰습니다. 독일군은 장갑과 화력에서 모든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무전 조율 능력은 결정적인 락하를 했습니다. 모든 샤몬 전차는 적의 위치를 즉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구축 전차는 보이지 않는 아군 전차로부터 목표 정보를 받았습니다. 샤몬 지휘 전차에 탑승한 포병 관측병들은 몇 분 안에 파괴적인 집중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제4기갑사단은 독일군 기갑 차량 281대를 파괴했습니다. 샤몬 전차는 41대만 잃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재원을 무시하는 7대1의 교환비였습니다. 전쟁 내내 독일 정보부는 미국의 통신 우위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투 보고서에는 미군의 조율 능력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보다는 훈련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44년 9월에 입수된 한 정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 전차 부대는 훌륭한 무전 통제와 조율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광범위한 훈련과 엄격한 통신 절차의 결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술적 이점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독일군의 전술은 미군의 능력에 결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테나 구성을 기반으로 지휘 전차로 추정되는 차량을 계속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샤몬 전차가 전장 대행을 조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복을 계획하며 미군 전차가 분리되면 조율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무전 통신이 시각적 접촉과 무관하게 부대 결속력을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45년 3월 미군이 라인강에 접근하면서 그들의 통신 우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레마겐 다리의 점령은 미군의 지휘 통제 속도를 몰아주었습니다. 제9기갑사단이 루덴도르프 다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무전 보고는 몇 분 안에 제1군 사령부에 도달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전체 전선의 사단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미군 항공기가 체계적으로 파괴한 전하선에 의존하던 독일군은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무전 조율은 교두보의 난공불락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여러 대대 소속의 전차 소대들은 무전망을 통해 화력을 조율하며 완벽하게 통합되었습니다. 통신 실패로 인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독일군의 반격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각계 격파되었습니다. 1945년 4월 루르 포켓 포위 작전은 미군 통신 우위의 정점을 몰아주었습니다. 제1군과 제9군 소속의 미군 기갑 부대들은 무전 통신을 통해서만 복잡한 이중 포위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포켓 안에는 32만 5천 명의 독일군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통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전 장비를 갖춘 전방 항공통제관의 유도를 받은 미군 전투 폭격기는 독일군 통신 노드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국방군 부대들은 상급 사령부와 서로 간의 연락을 잃었습니다. 통신이 끊기기 전 발터 모델 원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독일군의 곤경을 드러냈습니다. 인접 부대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상급 사령부와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지만 조율은 불가능합니다. 미군의 무전 우위는 전차전의 심리적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군 승무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싸웠습니다. 물리적으로 고립되었을 때조차도 그들은 무전파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 승무원들은 그 반대인 깊은 고립감을 경험했습니다. 통신이 불가능했기에 그들은 더 큰 교전 내에서 개별적인 전투를 치렀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차 지휘관 중 한 명인 오토 카리우스는 해고록 진흙 속의 호랑이에서 제한된 통신의 어려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통신 격차 자체보다는
전술적 측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전략적 함에는 개별 전투를 넘어섰습니다. 1944년부터 45년까지 미군의 진격은 부분적으로 독일군이 따라잡을 수 없는 무전 조율을 통해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제3군의 프랑스 횡단은 수백 마일에 걸쳐 통제를 유지하는 무전망에 의존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미군이 가진 통신 우위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의 능력을 계속해서 과소평가했습니다. 기갑 부대 총감이었던 하인츠 구데리아는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1944년 12월 각서에서 그는 미군의 조율 능력이 독일 전차 품질이 이점을 무효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의 항복 후 미국 기술정보팀은 독일 장비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전투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독일 전차는 흔히 우수한 장갑과 무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얄등한 통신 능력을 보였습니다. 미 육군 기술정보보고서 번호 176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독일 전차 통신 장비는 미국 시스템보다 약 5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주파수 변조의 부재, 제한된 무전 배포, 그리고 미흡한 전기적 억제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소련 평가자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획한 독일 장비에 접근할 수 있었던 붉은 군대는 전후 개발을 위해 독일 시스템 대신 미국 무전 디자인을 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 및 배치 통계는 미국 성과의 규모를 몰아줍니다. 미국 무전기 생산을 살펴보면 SCR-508 무전기는 5만 대 이상 생산되었습니다. 샤먼 전차는 49,324대 생산되었습니다. 무전기 배치율은 100%였습니다. 전송 출력은 25W였습니다. 주파수 안정성은 수정 발진기로 제어되었으며 플러스 마이너스 0.01%였습니다. 이동 중 통신 범위는 7마일이었습니다. 정지 중 통신 범위는 10에서 15마일이었습니다. 독일 무전기 생산을 보면 FUG-5 송수신기는 약 6,000대 생산되었습니다. 중형 및 중전차는 약 12,000대 생산되었습니다. 송수신기 완전 배치율은 약 20%였습니다. 전송 출력은 10W였습니다. 주파수 안정성은 가변적이며 플러스 마이너스 1%였습니다. 이동 중 통신 범위는 0.5에서 1마일이었습니다. 정지 중 통신 범위는 2에서 3마일이었습니다. 통신 효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 포격 임무의 평균 소요 시간은 3에서 5분이었습니다. 독일군 포격 임무의 평균 소요 시간은 15에서 30분이었습니다. 미군 전차의 조율 달성률은 100%였습니다. 안전한 통신 장비를 갖춘 독일 전차의 비율은 20%였습니다. 샤먼 전차의 무전 우위는 오늘날 기갑전을 지배하는 원칙들을 확립했습니다. 현대 주력 전차의 통신 시스템은 SCR-508의 그 계보를 직접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보편적 배치와 신뢰할 수 있는 조율에 기반합니다. 1950년대에 재건된 독일 난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통신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제조된 모든 레오파르트 전차는 포괄적인 무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난방군 훈련 매뉴얼은 명확히 진술합니다. 우수한 무전기를 가진 열등한 미군 차량이 우수한 독일 전차를 격파한 사례는 정보 우위가 플랫폼 우위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친다. 현대의 분쟁들은 이 교훈을 입증합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우수한 통신을 갖춘 연합군은 이라크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라크군은 개별적으로는 우수한 소련제 전차를 갖췄지만 열등한 무전기를 사용했습니다. 2003년 미군은 네트워크 중심전이 플랫폼 중심전을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미군 샤먼 전차의 무전 우위 이야기는 전자기 스펙트럼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갑이나 화력의 이전보다 더 결정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독일 전차 승무원들은 이 혁명을 부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든 샤먼 전차가 단순한 전투 차량이 아니라 역사상 최초의 전장 네트워크 노드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SCR-508 무전기는 M4 샤먼을 적절한 중형 전차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샤먼은 전장의 다른 모든 미군 전차를 포함하는 무기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갑이나 화력의 어떤 개선보다 더 결정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모든 샤먼 전차는 승리의 도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75mm 주포나 경사 장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181파운드의 무전 장비에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승무원을 다른 모든 미군 전차 승무원과 연결했습니다. 이 연결은 집단 지능을 창출했습니다. 장갑이나 화력의 우위와 상관없이 어떤 독일 전차도 이 집단 지능에 필적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 산악지대의 카세린 협곡에서, 프랑스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그리고 독일의 최후 전투에서 미군 전차들은 조율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교리는 시각적 접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조율 능력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기술적 격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했을 때 비렐름 카이텔 원수가 언급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나은 전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지만 당신들은 전차들을 함께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인용이든 아니든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49,324대의 샤먼 전차를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의 기갑 전장 네트워크에서 49,324개의 노드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현대 네트워크 중심전과 동일시하는 군사혁명은 사실 194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SCR-508 무전기를 장착한 샤먼 전차가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우수한 통신을 가진 쪽이 우수한 무기를 가진 쪽을 격파할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가 플랫폼을 이기고 연결된 부대가 고립된 부대를 압도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군에게는 대부분 보이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전술적 우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 기반을 너무 늦게서야 인식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이 모든 샤먼 전차가 통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을 때 전쟁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이 통신 능력은 대부분의 독일 전차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미국의 통신 우위를 인식하고 적응하지 못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정보 실패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전장 교전에서 미군의 조율 이점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지도부는 그들의 심각한 통신 약점을 해결하는 데 결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개체처럼 싸우는 우수한 전차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반면 미군은 조율된 팀으로 싸우는 적절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SCR-508 무전기가 전달하는 전자기파는 더 강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독일군 88mm 포가 발사하는 철갑탄보다 강력했습니다. 조율하고 정보를 즉시 공유하며 개별 차량이 아닌 통합된 전력으로 싸우는 능력. 이 보이지 않는 이 점은 장갑이나 무장의 어떤 가시적인 우위보다 더 확실하게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샤먼 전차의 무전 우위는 전쟁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현대 전투에서 연결이 생존을 의미하고 고립이 패배를 의미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독일군은 세 개의 대륙에 걸친 전장에서 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단순한 수적 우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로 뭉쳐 싸우는 능력이었습니다.